연휴 셋째 날 뉴스데스크,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고요. 바닷가에는 강풍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귀경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시베리아 쪽에서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빠르게 이동한 한기는 내일 새벽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한파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도 철원 영하 23도, 경기도 파주 영하 21도 등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17도까지 큰 폭으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영하 12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정도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 막바지를 강타한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한반도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연휴 다음 날인 수요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주 산간에 70cm 이상, 호남에도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24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폭설에 더해 최대 풍속 초당 24m의 강풍이 겹치면서 내일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바다에는 풍락특보가 예보돼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도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귀경길에 빙판길이 많고 도로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가스 요금이 부쩍 올라서 난방을 마음대로 틀기에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고지서 받아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게는 서너 배까지 요금이 올라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금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 난방비에 화들짝 놀랐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랐다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한 아파트에선 난방비가 잘못 고지된 게 아니니 문의 전화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제가 33,700원인가 나왔는데 이달에는 뭐 12만 뭐 몇천 원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그 뭐 한 3배 이상,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사용량은 엇비슷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한 5만 원 정도 더 나와 3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난방비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난해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의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 새 무려 12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갔고 여기에 겨울철 난방, 온수 수요도 늘면서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도 크게 오른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중앙 난방 방식의 낡은 아파트는 난방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가기 전에 추가로 가스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제해오면서 누적된 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귀성 차량에 귀경 차량들까지 동시에 몰리면서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김세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막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양방향 모두 낮보다는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귀경길 차량들은 여전히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아침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귀성길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귀경길은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고속도로 실시간 영상 보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은 원활하지만 서울 방향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당진분기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포 방향은 막힘이 없지만 서울 방향으로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만큼 귀경길 교통량이 특히 늘어난 모습인데요. 지금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부산에서 4시간 50분, 목포에서 4시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513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정체는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오늘 곳곳에서 또 사고가 이어졌죠. 네, 오늘 낮 중앙고속도로 의성나들목 부근에서는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1시쯤에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연달아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인근에서는 졸음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를 낸 차량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번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렌터카가 표지판에 기둥을 들이받아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서울 서초구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한 승용차가 보행자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틀어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교통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입니다. 차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본 행인들이 손잡이를 당겨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돌을 던져도 창문은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 서구 탐방동의 교차로에서 렌터카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10대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몰기 전 함께 술을 마셨다는 탑승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완전히 구겨지고 버스 옆면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마주오던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버스 운전기사, 승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측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깜깜한 캠핑장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가평 설악면의 한 캠핑장에 주차돼 있던 캠핑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72살 중국계 남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설 축하 파티를 즐기던 댄스 교습소에서 총격이 시작된 건 현지 시간 21일 밤 10시 20분쯤.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반자동 권총이 난사해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5, 60대 10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습니다. I had my headphones at the time, but I did hear some sounds going off and I was like, fireworks?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총격범은 20분 뒤 근처 또 다른 댄스 교습소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직원 2명과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기자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He was disarmed by two community members who I consider to be heroes.
because they saved lives. This could have been much worse. 종적을 감췄던 총격범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LA 남부 도시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대거 투입된 검거 작전이 펼쳐졌고 범인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72살 중국계 남성으로 확인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인 가운데 가정 불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Invite the wife go, the husband not be invited. I believe that is because the husband may be jealous and upset. 총격 사건의 여파로 이틀 동안 예정된 음력 설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설 연휴 행사가 예정됐던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격 사건 이후 지금 무대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고요. 이 앞에는 이렇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가져온 초화꽃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is devastating news? Sadness. Sadness in my heart for innocent people. Absolutely for gun control. And I think weapons need to be taken off the street. 미국에서 사상자가 4명을 넘는 총기 난사는 올해 벌써 33건.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올해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현 총리가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에는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식수원에 물이 말라가면서 이제는 마실 물까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가 바싹 마른 모래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남 영광군 옥실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0%, 수심 1m를 겨우 채웠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다 물에 차 있어야 정상이죠. 지금 아주 최악의 가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처에 강이 없다 보니 인근 농가 100여 곳은 지난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결국 영광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산강까지 관로를 심어 물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무안에서부터 38km를 지나서 온 영산강 물입니다. 이렇게 이곳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하루에 25,000톤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남부지방의 가뭄 일수는 227.3일로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이 본격화된 1974년 이래 가장 길었습니다. 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시민들도 먹는 물 걱정에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변기에 벽돌을 넣어두고 수도 밸브를 조절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건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수영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공장도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 사용량이 6% 줄면서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의 고갈 예상 시기는 6월 초로 보름쯤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물 사용 절감률이 목표치인 20%에는 못 미치고 있고 비도 충분히 내려줘야 해 제한급수 가능성은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 대기업 행사장의 무대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나선 환경운동가들이었는데요. 남의 행사를 방해했으니까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이 환경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 이례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포스코가 주최한 국제포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려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누군가 새치기를 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2030년 NBC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 끌려 나가는 동안 또 누군가가 다시 산업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난동을 피운 이들은 기후위기 활동가들. 포스코의 신고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라고 주장할 것처럼 재판을 받겠다더니 곧바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최후 진술에 1시간을 허락받은 뒤
법정에서 기후 재난에 대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법정을 환경 위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장처럼 활용한 겁니다. 이게 왜 포스코와 산업계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지 판사님은 물론이고 검사님까지 이걸 좀 귀 기울여 들으셨거든요. 법원은 간단한 벌금형 사건인데도 판결을 한 달이나 미뤘습니다. 최종 결론은 역시 유죄였지만 재판부는 1.5도씨 이내로 지구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전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목적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길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고 법원은 벌금 액수를 절반으로 깎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고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정당 당사를 점거하고 환경 위기를 몸으로 호소해온 활동가들은 다른 벌금형 사건들도 모두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대표적인 공업 도시죠.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7만 명의 시민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무슨 사정인지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생산직 정규 직원을 700명 뽑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대규모 채용 소식에 회사가 위치한 울산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울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 지원에 관심 쏠려서. 하지만 이번 공채가 마무리되면 다음 채용은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점점 전기차 쪽으로 옮겨가는데 전기차 공장은 필요 인력도 적고 그나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인력이 전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30% 정도는 직접 고용이 내연기관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는데 울산 경제의 또 다른 축인 현대중공업 안에 위치한 기술교육원. 선박 건조의 기본인 용접을 비롯해 배관과 도장 등 각종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료 숙식에 교육 장려금까지 지급되고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사내 협력사에 취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000명 모집에 500명을 가까스로 채웠습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은 적고 노동 강도는 높다 보니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급여 영조사를 딱 보면은 전부 다 고개를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야지 이 정도면 됐다, 내 일한 만큼 됐다 이게 되는데 좌우로 흔들거든 사람들이 머리를. 이게 뭐지 이거란 거야.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웁니다. 현재 외국인 1,3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1,000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내 인력 가지고 앞으로 조선 산업을 꾸려 나간다는 것 자체는 거의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일단 임금 격차가 너무. 울산에선 지난 6년 동안 6만 9천 명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 8천 명은 15살에서 34살까지 청년층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설날 때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함께 세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통이 무려 450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에 갓을 쓰고 옥색 도포에 검은 두루마리를 입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 촌장은 가마를 타고 도착합니다. 어른들 앞에 모인 마을 주민 120여 명이 모두 함께 세배를 드리고 촌장은 새해 덕담을 건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편안하시고. 주민들끼리도 마주보고 세배를 하며 서로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설날 다음 날인 음력 정월 초이튿날 주민들이 한데 모여 합동 세배를 하는 위촌리 도배례입니다. 지난 1571년 마을의 대동계가 결성된 이후 시작된 도배례는 벌써 450여 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올해는 마을을 위해 만든 아리랑을 선보이는 등 전통의 새로움을 담았습니다. 명절 거리두기로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오랜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해가지고 내일은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랜 전통이지만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어른들도 같이 모이고 그러니까 더 재밌어졌어요. 계속 이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세배하는 것도 보니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하는 게 반갑고. 주최 측은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 담긴 도베레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무형 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 군 장병들은 열띤 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만 영하 20도, 눈 덮인 산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해병 수색부대 동계훈련 현장을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강원도 산속. 10m 상공의 마리논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하강합니다. 곧이어 은폐물 사이에 자리를 잡고 300m 밖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대형을 갖춰 설산을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설상 기동훈련. 가파른 언덕을 군장을 메고 총기를 지닌 채 전술 스키를 타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갑작스런 적의 기습을 받게 된 상황을 가정해 쓰러진 동료를 엄호하며 대응 절차도 익힙니다. 해병대 수색부대의 동계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춘 팔굽혀펴기는 기본,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PT 체조도 한창입니다. 체감 온도만 영하 2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 고무보트를 장애물 삼아 낮은 포복으로 눈밭을 가로지르고 엄습하는 냉기는 함성에 실어보냅니다. 지금 당장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해병대다운 전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은 오늘부터 모두 400km를 완주하는 천리 행군에도 돌입합니다. 장병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방한 대책도 세워 훈련을 진행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는 3월엔 북한 위협에 대응한 대규모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도 4단급으로 확대해 5년 만에 재개합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MBC 뉴스 송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주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 잇따라 세계 최초의 성과들을 올리면서 우주 강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곧 발사될 일본의 차세대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호주 사막에 캡슐을 하나 던져놓고 다시 우주로 떠났습니다. 지구에서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었습니다. 소행성 류구 상공에 진입한 뒤 야구공만한 구리폭탄을 발사해 소행성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토양을 담아온 겁니다. 世界ではやったことがないユニークな試み、それを全て成功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我々もそれを非常に誇りと感じています。 소행성 샘플 분석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아미노산이 발견되면서 지구 생명체의 우주 기원 가설에 힘을 보탰고 탄산수 형태의 물방울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은 일본판 나사라고 불리는 작사.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는 작사에는 2,000명의 과학자들이 우주 개발은 물론 로켓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켓 기술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도 통상적인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로켓 기술을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3주 뒤 발사될 일본의 차세대 로켓 H3가 고체 연료를 활용한 로켓입니다. 6톤짜리 인공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로켓인데 위성 대신 탄두를 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이제 독자 기술로 달 탐사와 개발에 나섰습니다. 작년 말 미국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한 달 착륙선은 오는 4월 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私たち iSpace は世界中から結集した
200人を超える仲間たちと共に月を生活圏に変える基盤づくりから実行していきます。 이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의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귀경길 궂은 날씨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한파 경보는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숫자,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7도로 오늘보다 15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영하 12도, 내일 낮 기온인데요. 이 찬바람이 종일 매섭게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눈구름도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오늘 밤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7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집니다. 오가는 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점차 모든 해안가의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7도, 춘천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도 서울이 영하 12도, 광주와 대구가 영하 7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 속에 목요일에 중부와 전북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전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죠. 무엇보다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수도 계량기 동파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도 잘 하셔서 안전하게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